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마저 겹치며 한때 다우지수 만선이 붕괴됐지만 금융개혁 법안 내용 완화 기대감에 장 막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다우는 0.2%만 하락하며 만 43에 끝났습니다. 유럽도 큰 폭 하락하며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2% 중후반대로 밀렸습니다. 유가는 유럽과 한반도 불안감에 수요 우려가 제기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7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 이상 하락한 68달러 75센트에 끝났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63.3으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57.9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국 20개 도시의 지난 3월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해 예상보다는 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3.2% 떨어졌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주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부 유로존 채권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과 유로화 파생금융 상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일 상장 주식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까지도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가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9,800포인트라는 것을 장 초반부터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종가 기준 만선을 결국엔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S&P 500의 경우에는요. 장 막판에 플러스까지 1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마감을 시키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역시 장 막판 10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뉴욕 증시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크게 꺼지긴 했었지만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반등을 시켰느냐? 바로 금융주였는데요. 금융개혁 법안의 내용이 조금은 완화돼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 분위기만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만선은 지키면서 끝났네요. 일단 저점의 매수세가 상당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개혁 법안의 내용이 좀 완화되면서 은행주들이 반등을 좀 이끌었고 또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락했다는 반발성 매수는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또 소비자 신뢰지수도 상대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지만 다우는 일단 장막판의 반등으로서 저점 매수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의 전환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락 시 저점 매수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은 만선대에서의 지지를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장 초반에는 만선을 이탈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만선이 이탈됐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리스크에 따라서 심리가 안 좋아졌기 때문인가요? 단순하게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을 했고 특히나 장중에는 유로 달러 같은 경우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결국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곤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매물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고 미증시도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에 이어졌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마감이 되고 일단 후반기로 좀 들면서 이제 하반기 좀 들면서 경기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미증시를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래서 일반선이 지지되고 있지만 결국 일반선이 완전한 지지선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증시에서 나오는 지표들도 이 앞전보다는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꺼림직한 그런 모습인데 당분간은 지표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전체 유럽발 재정 위기 이런 거에 의해서 반발성 급락을 하면은 저점 매수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시장은 반등이지 반전은 아직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심지어 막 파버 입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때문에 간밤에 있었던 혼조 양상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금융주, 은행주가 반등을 이끌었고 장 막판 저가 매수가 이 은행주 중심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원 금융위원장이 상업은행들의 스왑 데스크 분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이런 발언 때문이었다고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나왔던 제목 중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제목가 미국의 금융위기, 금융개혁법의 이제 완화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북리스크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나온 것은
외환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개혁 법안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어지는 그 저점 매수는 상당히 강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완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라고 됐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생 은행상품의 분리로 도가 지나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의 파생 상품이 이 앞전에 그 리먼 사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의 규제를 계속적으로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독일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그 채권 시장에서의 공매도 금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아직까지 북한군의 어떤 특이한 움직임이 없다라는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도 미 국방부 관계자 입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고, 뭐 은행주도 이래저래 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표의 힘도 조금 줄어들고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표가 두 가지가 크게 나왔는데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택 관련 지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간밤에는 좀 부진했다면서요? 예, 일단 뭐 주택 관련 그 지표가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는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전년 비해서는 좀 2.35포인트 상승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보여준 것들은 한 2.5포인트 상승할 것을 전망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나오는 그 전체적인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주택 시장의 회복이 다소 좀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주택 가격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로 나오긴 했지만 주택 가격 지수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좀 미비한 그런 부분이죠. 물론 주택 시장이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 정부에서도 했던 해제 지원 혜택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주택 시장은 앞으로 좀 더 침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주택 지표들은 상당히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그렇게 좋은 지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주택 가격 지표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하향화 추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4월 기존주택 매매는 또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지수는 예상보다 약간은 하회라면서 주택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지표로서는 영향력이 있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내놓는 5월 소비자 신뢰지수 2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면서요. 예,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63.3을 기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망치는 58.5 정도로 나왔는데 63.3이라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에서 저점 매수를 부활시켜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향후에 대한 소비에 대한 그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지표에 따라서 저점 매수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뭐 크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소비자 신뢰지수든지 소비 지표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요. 미국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은 소비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지표들은 좋게 나오지만 고용이라든지 이런 주택 판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었던 그 전체적인 이유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의 저점에서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주택 관련 지표가 조금 더딘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에서 차지하는 소비가 또한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게 나온 것이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쪽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유럽의 상황은 역시나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주요국 증시가 거의 2 내지 3% 가까이나 급락했네요.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뭐 할 것 없이 다들 뭐 2에서 3% 정도의 다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스페인의 4개 은행에 대한 합병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유럽의 증시의 모습이고요. 또 리보 금리도 상당히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유럽 증시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 뭐 유가가 하락하니까 결국에는 그 상품주들의 하락세도 함께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가 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유럽 증시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뭐 재료가 나올 때마다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모두 다 하락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그나마 강했던 독일 지수도 결국에는 저점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고 당분간 유럽 증시도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하락 패턴의 모습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끝난 그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금일장에서는 반등의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급락 이후에 저점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결국 기조적인 하락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놓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런던 시장에서 유로화가 1.2달러까지 추락을 했다가 뉴욕 외환으로 올라와서 다시금 1.23달러까지 반등하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몸부림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키워보겠는데요. 일단 일각에서 계속 리보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개월물 달러 리보가 지금 11일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용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달러 리보 금리가 오르는 것에 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도 이전에 IMF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SK 사태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리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외환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선 금리를 끌어다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높은 자금을 끌어다 쓴다면은 금리가 높다라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라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면은 돈을 떼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더 받고 돈을 빌려준다라고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리보 금리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신용 경색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싼 금액으로 우리가 대출해서 쓰지만 신용이 좀 불량한 사람은 제2금융권에 높은 이자를 갖고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리보 금리를 해석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이 가계 재정 적자가 악화되면서 정부의 지급 능력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결국 리보 금리가 높아지고 리보 금리가 높아진다면 결국 나중에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어서 결국 이것이 상당히 좀 위험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런 리보 금리 상승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들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재정 위기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좀 더 팽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놓이기 때문에 결국 유럽 증시도 급락의 빌미를 제보한 것이 바로 이 리보 금리의 상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리보 금리 상승 때문에 또 미국의 금융주가 장 초반에는 역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어쨌거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유럽의 재정 위기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로화 대비해서 또 달러 값도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지금 3%대까지 위협받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금값도 이제 온스탄 거의 1,200달러 육박을 다시 했다면서요? 주식시장이 장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축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이제 이탈한 자금이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자산 위주의 금 시장으로 좀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198달러로 일단 4달러 정도 상승하면서 1,200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영향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금 관련주들이 강세 패턴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결국 앞으로도 당분간 이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금값의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다음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1,200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600달러까지도 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값의 상승세는 좀 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또 내리막을 걸어서 이제 배럴당 70달러 선을 결국 하회를 하고 말았군요. 오늘 밤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밤 일정은 아시다시피 오늘 내구재 주문과 신규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어지는 주택 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상당히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소비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의 지표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구재 주문이 좀 에어컨 프로스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가 오늘 밤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지표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표보다 더 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유럽 유의 재정위기라든지 아니면 북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잠잠하고 있지만 일본의 재정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그 지표들을 억누르는 지표들은 좋게 나오면은 반등의 구실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의 악재성 재료들이 어느 정도 소멸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죠. 다우의 일봉 차트를 보니까요. 밑으로 꼬리가 쭉 달렸는데 장 초반에 9,774포인트까지도 밀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은행주 중심으로 금융주 중심으로 올라서 지금 만선을 위쪽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1,043포인트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 증시에 좀 괜찮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장 초반에 그만큼 밀렸다라는 데 우리 증시가 좀 영향을 받겠습니까? 일단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 곳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일 급락 이후에 우리 증시도 좀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네. 이 앞전에 한번 급락의 모습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주문 실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급락했던 그 지수의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그렇다면은 그만큼 시장은 약세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2월에 형성했던 저점까지도 일단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그 직전 저점대와 그 전일에 형성됐던 저점대가 반등의 모습 그리고 저점 매수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조적으로 미증시도 아직까지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추세적인 모습을 아직 돌려놓지 못한 것이 미증시의 모습이고 미증시도 당분간 1만선대에 대한 지지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엔 2만선이 계속적으로 이탈되는 모습을 3번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1만선도 결국에는 완전한 지지선의 모습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은 1만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결국 만선에서 결국에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줬으면 하는 것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모든 바람이겠지만 당분간은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지표라든지 실적보다는 주변 재료에 의해서 급등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안정된 매매 패턴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주문 실수했었던 날 9,800선대까지 밀려 내려왔었습니다만은 간밤에는 주문 실수가 없었는데도 북한발 리스크로 장 초반에 9,700대까지 보여주면서 출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종가는 만선을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도 뉴욕 따라 조금 올라와 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화요일장 정말 뭐 많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니까요. 우리 코스피의 그 차트를 보여주는데 시커먼 배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이라는 형용사가 딱 어울리는 날이지 않았나 싶은데 장중에는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이나 오르고 50포인트 이상이나 떨어지고 환율이 또 50원이나 오르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예, 최근 증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가 되고 있고, 2010년 2분기 역시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서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부각되며 외국인의 매도가 6조를 넘어서면서 지수는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5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해외발 대형 악재의 경우는 지수는 평균 13거래일 그리고 12% 정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두바이 월드 파산 우려, 올 2월에 PIIGS 우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문제 등 근 6개월 이내에만 3번의 해외발 악재가 있었고, 네. 이번에는 천연함 관련 북한 리스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과거 대형 악재가 있었던 경우 외국인들은 평균 3조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악재에 따른 조정은 지수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지금 유럽발 위기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괴롭히고 있고, 또 어제, 그리고 또 간밤에 뉴욕까지 괴롭힌 걸 보면은 북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까지 어떤 강도와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북한의 연태까지의 행동을 보면 항상 단발성질이었습니다. 예. 기존에 전에 같은 경우 북핵 리스크라든가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좀 악화되면서 다 하루나 장중에 그죠? 예, 하루도 차이 간 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르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에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항상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상당히 같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기간이 좀 길어지고 거기다 그리스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장 네. 변동성이 계속 좀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이런 어떤 특별히 대내외적인 문제의 악재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를 조금 오랫동안 괴롭힐 수 있는 암울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35원이나 종가가 좀 폭등했던 환율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종가로 정확하게 1250원에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 덕분인 것 같고 장중에는 뭐 1277원까지 갔었어요. 예, 유럽의 재정위기가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가 주가 원화 가치 주가 하락과 원화 가치 급락을 유도를 했습니다. 네. 어느새 환율이 1250원까지 왔습니다. 환율 상승에 당장은 시장 불안을 키우겠지만은 수출 기업에서는 사실 나쁜 게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론이 지나고 2분기 실적 시즌부터는 다시금 수출 관련 IT와 자동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환율 상승이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와 유럽발 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수출주의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프리 어닝 시즌인 6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상승 기조로 바꿀 만한 호재가 현재 국내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6월 중순까지가 투자에 더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환율이 어제 정말 폭등을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물론 증시도 안 좋았지만 수출주가 좀 움직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수출주도 함께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죠. 뭐 IT 등도 사실 뭐 완전히 그 완성품을 우리가 다 내부적으로까지 다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품은 또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역시 환율이 너무 급하게 많이 뛰면은 좀 안 좋은 영향도 주는 것 같고 자동차도 내수 쪽은 아무래도 인플레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환율 급등도 어느 정도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도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사실 6월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제 증시가 좀 따뜻해지는 프리어닝 시즌 오기 전에는 이렇다 할 호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PR이 굉장히 낮은 거는 굳이 꼽자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바닥이다 뭐 이런 게 사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어떤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1550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봐도 밀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호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빠졌다는 그런 걸 겁니다. 예. 많이 싸다는 거, 그쵸. 퍼 대비로 봐도 그렇고 절대적인 가격으로 봐도 기존 주도주들 하락. 네. 외국인들이 10조 정도 샀었지만 최근 들어서만 6조 정도, 5월 들어서만 6조 정도 집중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호재로 가격이 싸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빠진 폭들이 크기 때문에 예. 반등 폭도 상당히 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잘 잡아서 반등 나올 때 적정한 수준에서 나오실 수 있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나중에 가서 며칠 뒤에 올라가더라도 사고 그저께 같은 경우가 그랬을 겁니다. 월요일 정도 사신 분들 많이 빠졌다고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피해를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걸 잘 대처를 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시라 그러면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걸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재조정받는 시점에서 시장이 안정되는 걸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지금 뭐 낙폭 과대됐다 그래서 뭐 들어가거나 이러기에는 한 번에 이미 뭐 포스코와 조선 뭐 건설 좀 움직였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좀 아파하고 계실 텐데 그런 옆에 분들을 좀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조금 확인해야 될 그런 바닥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뭐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반등했다가 역시 다시 뭐 재차 조금 더 하락할 때 그런 2차 바닥 정도가 형성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럼 오늘도 그냥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장의 하락폭 증가 그 외국인의 매도는 단순히 그 그리스발 재정 위기와 그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만으로는 그 폭이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그 반등을 그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과도한 재정 적자에 기인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 긴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소비 위축 등 경기 회복을 저해해서 세계 경기 회복 국면이 꺾일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지금 그 하락에 그 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유럽의 얘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면서 그 진행 사항을 봐야만 하는 상황이고, 네. 그 다시 말해서 그 단기성 악재라기보다는 유럽 위기는 시간을 끌고 지속될 수 있는 악재라는 점이 그 우리뿐 아니라 세계 시장의 부담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북한발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좀 한번 해봤는데, 뭐 일단 뭐 좀 유럽발 위기도 그렇고 바닥이 조금 더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나중에 돌아보니 역시 사람들이 위험하다 했을 때 그때 샀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또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후회할 걸 이라는 쪽의 의견도 역시 있거든요. 지수 하단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는 사실 그게 좀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코스닥 연초에 좋았던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이미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거래소 종목도 최근에만 25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많이 빠졌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싼 거냐 아니고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가 쌌다 그래도 네. 그 시점을 지나가서 봐도 어떤 싸다고 느꼈던 시점에서 또다시 거기서 20% 30% 하락한 경우는 많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가 쌌느냐 그거는 이제 그 중간에 그걸 계속 들고 계실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리고 그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혀 전환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네.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이미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해 있었습니다. 그때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싸다고 들어가셨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그 우량한 회사를 사놓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정도는 사실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서 단기적으로 바로 치고 나오겠다. 그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오히려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에 들어가서 단기 반등을 노린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전략은 우리 아직까지는 조금 전문적인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초보 투자자분에게는 조금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앞서서요, 그나마 호재가 나올 그런 국면은 한 6월 중순 프리어닝 시즌,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뭐 기대되네 하면서 그 정도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인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뭘 사야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조정이 유럽발 재정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면 네.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6월 중순까지는 경기 방어주 위주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 지금 그 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환율 상승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중 그 원재료를 주로 수입하는 음식료나 아니면 여행주, 이런 여행주는 주가 하락을 이용한 매수 기회를 잡되 철저히 그 하락시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좀 긴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해외 악재 발생 시 항상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었고, 그럴 경우 단기적이기는 했지만 개인생활용품, 통신 서비스, 자동차 부품 등 경기에 둔감한 내수 업종의 강세를 보인 전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존 주도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6월 중순 뭐 이후는 모르겠지만 6월 중순까지 지금부터 거기까지는 한 5월 다 갔으니까 한 달 반 정도인데 경기 방어주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경기 방어주들이요, 말씀하셨던 뭐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음식료, 뭐 항공 다 환율 때문에 또 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이 뭐 짧은 기간이지는 하지만 뭐 한 달 반 정도 크게 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지금같이 또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기존 주도주들, 수출 IT 자동차 업종들은 6월 들어서면서 6월 중순 이전에도 또 급격히 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또 하나가 지금 참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얘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그 6월 들어서 그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느냐, 관련된 자금이 15조에서 뭐 많게는 60조까지도 얘기를 하고는 네. 있습니다. 그러면 10조 정도 살 때도 이제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그 일정 부분 더 매수를 늘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6월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산 것 중에 절반 이상을 매도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뭐 지수 편입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지수 편입 관련된 돈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6월 들어서면서부터 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그 어닝 시즌에 이르기 전까지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그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그 한 2, 3주 되는 사이에 이제 예. 움직일 수 있느냐인데 어떻게 보면 장이 불안할 때 기존 주도주들, 장이 불안하지만 투자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기존 주도주의 반응은 아주 짧을 것 같고, 기존 통신이나 아니면 전력, 이런 경기 방어주 중에서 그 오히려 정고점을 뚫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좀 조정이 많이 됐고 싸다고 샀거나 혹은 그 이전에 사셨는데 주도주 관련해서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은 손절을 하고라도 아주 짧게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갈아타라는 얘기신가요? 기존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가격대 자체가 실적 대비해서 그 단기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미 네. 뭐 손절을 해놓으셔서 현금 일부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뭐 고점 부근에 사셨다면은 좀 네. 손실이 나셨을 테고, 사셨다 수익이 좀 나셨다가 빠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좀 매입가나 아니면 약간 좀 손실이 나고 그러고 계실 그렇죠. 겁니다. 예. 기존 주도주 중에서 외국인의 매도나 기관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출회가 된 종목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네.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보유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경기 방어주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일 보기가 좀 편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뭐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한 종목만 얘기를 짧게 한번 들어보죠. 예. 예, 제가 오늘 SK 브로드밴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방통위의 마케팅 비용 상한 적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될 경우 현재 서비스 매출액 대비 25%를 상회하는 마케팅 비용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4월 초부터 시행된 유선 상품 재판매도 SK 브로드밴드에게는 그 마케팅 비용을 그 SK텔레콤으로 전가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의 합병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는 B2B 부분과 국제전화 부분이 부족한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2010년 수익성 개선과 그 SK텔레콤과의 합병 가능성 등을 고려 시 동사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M&A하고 실적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중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 폭락이 있었을 경우에 5,400원대까지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른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이나 뭐 거래소 종목 크게 회복이 안 됐었는데 어제 장 막판 들어서면서부터 매물 출회 이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매수 관련돼서는 한 5일선까지 어제 뭐 미국이 그
밑꼬리를 좀 달기는 했지만은 네. 어제 낙폭이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 나올 경우는 해서 5,740원 정도 좀 단계 박스권 내에서는 하단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보면 기존 고점이 한 6,500원 정도 됩니다. 네. 증권사 매수 리포트에서 단기 목표치가 한 6,500원 정도 많이 잡혀 있는데 6,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불안 상황에서 그 5일선 분계 시 5,500원 5,600원을 그 종가로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럴 때는 오히려 한 2, 3주 정도 경기 방어주 쪽으로 보자. 어제 낙폭이 있었지만 그 낙폭을 거의 장중에 또 장막판에 거의 만회를 했었던 SK 브로드밴드 실적과 또한 M&A 모멘텀도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 국방백서 문구를 6년 만에 부활하라는 시사 발언을 했지요.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은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개성공단 내 남북 경협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북한 리스크가 어제 우리 금융시장을 검은 화요일로 물들였죠. 주가는 장중 70포인트 이상 폭락했고 환율은 50원 넘게 급등하는 그야말로 패닉 장세가 펼쳐졌었는데요. 특히나 나흘 동안 무려 100원 이상이나 폭등한 외환 시장에는 정부가 이미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이 탈루 금액만 6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탈세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탈세 추적 과정에선 스위스은행의 비밀 계좌에 숨겨놓은 국내 기업인의 돈까지 발견됐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G20 장관급 회의라 특히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남유럽발 재정위기 대응책과 금융개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됩니다. 슈퍼인지 편의점인지 언뜻 봐서 구분이 쉽지 않은 최근 기존의 소매점 간 업계의 그 경계를 허무는 복합점포가 주요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비중을 늘린 특화형의 편의점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업체들이 이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갈수록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전군에 지금 작전 체제를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대통령도 못지않게 또한 북한을 주적으로 어떤 다시금 개념 정리를 하는 그런 부활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북한의 분위기 함께 좀 전해주시죠. 예, 엊그저께 전쟁 기념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그 대북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적 개념을 부활시키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원로 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0월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폐기됐던 주적 개념이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군사력 증가나 훈련 강화와 같은 후속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태에 관련한 대북 조치에 대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초강경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젯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의 대북 조치에 대해서 총 8개 항의 행동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당국 간 모든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내에 우리 측 관계자를 전원 추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밀리지 않겠다, 좀 갈 때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얼마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들과 인민군에게 전투 태세 돌입을 명령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북한이 초강경 제재로 벼랑 끝에 몰리면 3차 핵실험과 같은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사실상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네. 앞으로 상당 기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간밤에 미국에서는요, 남북 관계 단절하는 거 북한에 전혀 도움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국민들 먹여 살릴 능력 없어질 텐데라고 일단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뉴스가 뜨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어제 우리 증시 외환시장까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장도 개장 초부터 9,800선 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원인 제공은 북한이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일단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어떤 시각이 궁금합니다. 그래도 어제는 환기입을 막판에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추가 악재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긁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열흘 만에 120원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 불안을 촉발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스페인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얼마 전에 스페인 중앙은행이 최대 저축은행을 국유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 재정 위기를 넘어서 금융 부실로 이번 사태가 전이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유럽과 제2의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투자자들을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도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시장 개입에 지금 계속해서 관련 회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이미 환 개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어느 정도 때까지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허용하는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세청이 한 건을 했더군요.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역외 탈루를 잡아냈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가 실제로 또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셉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세우고 수천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뒤에 이를 스위스 비밀 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역외 탈루를 저지른 기업 4개사와 사주들이 적발됐습니다. 네. 국세청은 해외로 자금을 불법 유출한 4개 기업과 사주를 6개월간 강도 높게 조사해서 탈루 소득 6,200억 원을 찾아냈고 이 중 3,300억 원을 과세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간략하게 탈루 수법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네. 국내 모 제조업체 사주 A씨의 경우에는 역에 설립한 해외 법인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매출 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 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해외 금융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네. 또 다른 금융회사의 사주 B씨는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했다 마치 손실을 입은 것처럼 해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세무사상 처음으로 스위스나 홍콩, 싱가포르에 개설한 비밀 계좌를 조사해서 탈루 사실을 적발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능적인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계속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스위스 비밀 계좌라는 것도 옛말이네요. 국세청에서 이제 해외 역외 탈루까지도 지금 추적을 해서 일단 처음으로 성과를 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이면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주재를 하는 G20 재무장관 회의는 처음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죠.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다음 달 4일에서 5일 부산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데요. 윤중현 기획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과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 일본 부총리 등 주요 재무장관과 주요 은행 총재들이 부산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유럽 재정 위기로 급부상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또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워싱턴 회의 때 제출됐던 IMF 보고서를 토대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논의해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윤곽이 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가 앞서 무거운 주제들 여러 가지 북한서부터 지금 G20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끝으로 조금 가벼운 우리 생활경제 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편의점에 가면요. 편의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채소나 과일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동네 슈퍼인지 편의점인지 헷갈리는 복합 점포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예, 이른바 슈퍼형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슈퍼형 편의점 350곳을 운영 중인 GS25가 올해 내로 100곳을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슈퍼형 편의점은 천원 야채와 낮게 포장 과일과 같은 소포장 신선식품까지
구비한 그 매장인데요. 네. 원래 편의점의 신선식품 매출은 약 1% 정도인데요. 이런 슈퍼형 편의점에서는 약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롯데 슈퍼가 론칭한 신선식품 균일가 매장인 마켓 999도 1호점 신촌점을 시작으로 올해 총 10곳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총 3천여 가지에 달하는 신선식품이 990원, 1,990원 이렇게 균일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슈퍼형 편의점에서는 24시간 채소를 구매할 수 있고 소용량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서 일하는 주부가 있는 소규모 가정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하는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편의점에 들렀는데 과일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그런 편의점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누릴 것 같은 편의점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서울현지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이 아마 장중 뉴스만 보신 분들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우가 만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융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장 막판 10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스탠더드앤포스 500 지수는 강보합까지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금융개혁 법안 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돼서 조율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은행주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럽 쪽은 2%대 후반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북한발 리스크 이제 이 정도 사이클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장 흐름은 출발 센정씨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